평생 단 한 번도 며느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 적 없던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늘 웃었습니다. 늘 자신을 낮췄습니다. 늘 아들 앞에서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민주는 나한테 화났니? 왜 이렇게 조용하니? 음악이 뚝 끊깁니다. 그 전화가 걸려온 날,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두려움을 주는 쪽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두려워하는 쪽이 자신이라는 것을. 대체 그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1년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도 깨닫게 되실지 모릅니다.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느낀 그 불편함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구나. 오늘 이야기는 모든 시어머니를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시어머니도 분명히 계십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주고 아들의 가정이 독립된 집이라는 것을 존중해주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 안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걱정이라는 얼굴로, 희생이라는 말투로 한 사람의 마음을 아주 서서히 말려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때리지 않습니다. 대놓고 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 곁에만 다녀오면 내가 작아집니다. 내가 죄인이 됩니다. 내가 못된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그 정체를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놓고 악을 쓰는 사람은 오히려 대처하기 쉽습니다. 상대가 선을 넘었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너무 심하세요.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저도 제 입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든 사람은 다릅니다. 늘 웃습니다. 늘 걱정해주는 척합니다. 늘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이런 말을 붙입니다. 내가 괜한 소리를 했지. 늙으니까 주책이다. 나는 괜찮다. 너희만 행복하면 된다. 이 말 앞에서 며느리는 말문이 막힙니다. 화내면 못된 며느리가 됩니다. 참으면 속이 썩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편한 정도입니다. 어머님, 말투가 좀 이상하네. 기분이 나쁜데 왜 나쁜지 설명하기가 어렵네. 괜히 내가 꼬아서 듣는 건가?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상대가 나를 공격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늘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 앞에서만 이상하게 숨이 막힙니다. 여기서부터 혼란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못된 며느리인가?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조점은 이미 마음속 깊이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50을 바라보는 며느리 민주 씨입니다. 물론 민주 씨는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각색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누군가는 자기 이야기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시댁 현관 앞에 서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렸던 사람,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는 순간마다 몸이 굳었던 사람, 남편에게 말해도 당신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는 말만 들었던 사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어떻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관계 안에서 자기 감각을 잃어가는지, 그리고 다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되찾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주 씨는 매주 일요일마다 시댁에 갔습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는 괜찮습니다. 아이 가방을 챙기고 남편에게 늦겠다, 빨리 나와 하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댁 아파트 주차장에 차가 들어서는 순간 이상하게 속이 답답해집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현관문 앞에 서면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게 됩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 문이 열립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힘든 며느리 왔네. 내가 늙어서 손이 무뎌져서 요리도 제대로 못 해놨다. 미안해서 어쩌니. 여기까지만 보면 참 좋은 시어머니입니다. 며느리 고생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입니다. 민주 씨도 웃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진짜는 남편이 자리를 비운 순간 시작됩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아이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만집니다. 부엌에는 시어머니와 민주 씨 단둘이 남습니다. 시어머니는 싱크대를 닦으며 마치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민주야, 요즘 우리 아들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얼마나 힘들겠니? 네가 좀 더 살갑게 챙겨주면 좋을 텐데. 아이고, 내가 또 괜한 소리를 했지. 무식한 늙은이가 주책이다. 민주 씨는 순간 손이 멈춥니다. 이 말은 이상합니다.
분명히 자신을 탓하는 말입니다. 남편을 잘 챙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들을 힘들게 하는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자신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무식한 늙은이가 주책이다. 이 한마디가 방패가 됩니다. 민주 씨가 어머님, 그 말씀은 좀 속상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민주 씨는 늙은 시어머니의 걱정 어린 말을 못 받아들이는 차가운 며느리가 됩니다. 민주 씨가 아무 말 없이 웃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은 그대로 민주 씨의 마음속에 박힙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술입니다. 상대가 공격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자리에 서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상대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 잠시 뒤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허리를 짚으며 한숨을 쉽니다. 아이고, 몸이 예전 같지 않네. 그래도 아들이랑 며느리 얼굴 보니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내가 눈치가 보여서 숨도 크게 못 쉬지만 그래도 너희가 와주니 너무 좋다. 남편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머릿속에는 이미 그림이 그려집니다. 엄마가 왜 눈치를 보지? 내 아내가 엄마를 불편하게 했나? 엄마가 저렇게 주눅 들어 있을 정도면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네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속에는 이미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불쌍한 어머니, 차가운 아내. 이 구도가 한번 만들어지면 며느리는 말을 잃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주 씨는 남편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아까 어머님이 부엌에서... 그런데 말이 멈춥니다.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엄마가 걱정돼서 한 말이잖아. 당신은 왜 그렇게 꼬아서 들어? 엄마가 그런 뜻으로 말했겠어? 그래서 민주 씨는 입을 닫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불빛만 바라봅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 민주 씨는 욕실에 들어갑니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 앞에 섭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섭니다. 내가 정말 차가운 사람인가? 내가 남편을 제대로 못 챙긴 건가? 내가 어머님을 불편하게 만든 건가? 이 질문이 무서운 이유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놓고 욕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소리친 것도 아닙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분명히 다쳤습니다. 이것이 조용한 조종의 무서움입니다. 상처는 있는데 상처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주 씨를 방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주야,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받아둬라. 옷이라도 한 벌 사 입어. 우리 아들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네가 얼마나 쪼들리겠니. 친정에서 곱게 자란 애가 고생이 많다. 봉투였습니다. 민주 씨는 당황했습니다. 받자니 자존심이 상합니다. 안 받자니 어른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 씨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님, 저희 괜찮아요. 마음만 받을게요. 시어머니는 잠깐 멈추더니 서운한 얼굴로 봉투를 거둡니다. 그래,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며칠 뒤 친척 모임에서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 며느리는 자존심이 어찌나 센지 내가 용돈을 줘도 안 받더라고. 나를 어렵게 생각하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내가 다 서운하더라. 그 순간 민주 씨는 깨닫습니다. 그 봉투는 처음부터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지었습니다. 받으면 쪼들리는 집에 시집온 불쌍한 며느리, 안 받으면 시어머니 마음도 몰라주는 콧대 높은 며느리. 어느 쪽을 선택해도 민주 씨는 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은 자기 감각을 잃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그 말의 진짜 뜻을 계속 해석하게 됩니다. 상대의 표정 하나, 한숨 하나, 침묵 하나에 신경이 곤두섭니다. 시댁에 가기 전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기기도 전에 몸이 먼저 긴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민주 씨는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른인데, 그래도 남편 엄마인데, 그래도 나한테 대놓고 나쁘게 한 건 없는데. 그렇게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을 재판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편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먼저 긴장한다는 것은 마음이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민주 씨는 아직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이 예민한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못된 며느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민주 씨가 겪고 있었던 것은 불쌍함을 무기로 한 조용한 통제였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기술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불쌍함은 며느리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술은 며느리를 미치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칭찬의 얼굴을 한 비수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거실에는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과일 접시가 놓여 있고 아이들은 장난감을 들고 뛰어다닙니다. 시어머니는 민주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환하게 웃습니다. 민주야, 너는 참 똑똑하고 야무져서 좋아.
우리 아들은 순에 빠져서 네 말 한마디면 꼼짝도 못하잖니. 네가 대장이지 뭐. 친척들이 웃습니다. 겉으로 들으면 칭찬입니다. 똑똑하다. 야무지다. 집안을 잘 이끈다. 그런데 민주 씨의 속은 차갑게 굳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밑바닥에는 전혀 다른 뜻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드센 여자다. 내 아들은 너에게 잡혀 산다. 이 집의 권력은 네가 쥐고 있다. 민주 씨는 웃을 수도 정색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이가 결정하는 게 더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받아칩니다. 그래? 나는 우리 아들이 집에서도 눈치 보며 사는 줄 알았네. 다행이다, 얘. 반대로 민주 씨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좀 꼼꼼해서 잘 챙기려고 해요. 그 순간 민주 씨는 남편 머리 꼭대기에 앉은 기센 며느리가 됩니다. 어느 쪽도 출구가 아닙니다. 사양해도 문제, 인정해도 문제, 웃어도 문제, 정색해도 문제. 이런 말의 구조가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나쁜 쪽으로 해석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중 메시지의 덫입니다. 날은 두 갈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길로 가도 같은 곳에 도착합니다. 며느리가 잘못했다는 결론. 시어머니는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며느리는 친정이 든든해서 좋겠어. 콧대가 높아도 돼. 나 같은 늙은이야 뭘 알겠니? 겉뜻은 부러움입니다. 속뜻은 낙인입니다. 너는 친정 믿고 시댁을 우습게 본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똑똑해. 우리 때는 시집 오면 참고 살았는데 너희 세대는 자기 할 말 다 하잖아. 부럽다, 부러워. 겉뜻은 칭찬입니다. 속뜻은 비난입니다. 너는 참을 줄 모르는 이기적인 며느리다. 이 말들은 대놓고 욕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욕은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장된 말은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민주 씨가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오늘 어머님이 하신 말 좀 이상하지 않았어? 내가 대장이라고 하신 거. 남편은 핸들을 잡은 채 피식 웃습니다. 엄마가 당신 칭찬한 거잖아. 당신은 왜 그렇게 매사 꼬아서 들어? 피해의식이 있어. 그 한마디가 민주 씨의 가슴에 박힙니다. 피해의식. 이 단어가 무서운 이유는 민주 씨의 고통을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일이 사라집니다. 대신 민주 씨의 성격 문제가 됩니다. 네가 예민해서 그래. 네가 꼬아서 들어서 그래. 네가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래. 이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정말 내가 이상한가? 정말 내가 꼬아서 듣는 건가?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불편한 건가? 그날 밤 민주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먼저 잠들었습니다. 아이도 잠들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민주 씨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욕실로 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주 씨는 그 어두운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요즘 내 얼굴이 꼭 이렇구나. 있는데 없는 사람.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사람.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친구에게 말할까? 하지만 친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대놓고 뭐라고 한 건 아니잖아. 친정엄마에게 말할까? 하지만 친정엄마는 걱정할 것입니다. 남편에게 말할까? 남편은 이미 말했습니다. 피해의식이 있어. 그날 민주 씨는 처음으로 아주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구나. 아이를 키우면서 이 덫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민주 씨가 아이에게 영양 간식을 꼼꼼히 챙기면 시어머니는 혀를 찹니다. 요즘 엄마들은 책으로만 애를 키워. 우리 때는 다 그냥 컸어. 유난이다, 유난.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자연스럽게 두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애 먹는 걸 저렇게 아무거나 줘도 되나? 친정엄마가 안 가르쳐줬니? 꼼꼼하면 유난입니다. 캔하게 두면 무심한 엄마입니다. 어떻게 해도 민주 씨는 모자란 엄마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아픈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웃으며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엄마가 무서워서 어떻게 서니? 할머니한테 와. 할머니가 제일 좋지? 아이 앞에서 한 말입니다. 웃으며 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아이 마음속에 작은 씨앗을 심습니다. 엄마는 무서운 사람, 할머니는 내 편. 민주 씨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다.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장난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민주 씨가 정색하는 순간 분위기를 망친 사람은 민주 씨가 됩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민주 씨는 혼자 부엌에 앉았습니다. 불을 끄고 찬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내가 무서운 엄마인 건가? 내 아이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게 될까? 내가 지키려고 애쓴 모든 것이 결국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구나.
그때 민주 씨 안에서 무언가가 삐걱거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상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감각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기분 나빴습니다.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하려고 하면 말이 꼬입니다. 어머님이 나쁜 말을 한 건 아닌데 그냥 농담처럼 말했는데 근데 나는 너무 상처가 됐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쉽게 반박합니다. 그게 뭐가 문제요? 장난이잖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래서 민주 씨는 점점 말을 줄입니다. 말을 줄이면 오해가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말을 줄이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가 요즘 나한테 마음이 다쳤나 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또 민주 씨가 죄인이 됩니다. 이것이 조종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반응하면 예민한 사람, 반응하지 않으면 차가운 사람, 웃으면 만만한 사람, 정색하면 못된 사람. 어느 쪽으로 가도 며느리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남편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아프지만 남편이 믿어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는 힘들지만 남편이 곁에 서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마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야? 그때부터 며느리는 정말 혼자가 됩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정교한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가 바로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라는 점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직접 싸우면 자신이 공격자가 됩니다. 대놓고 말하면 증거가 남습니다. 며느리가 반박할 기회도 생깁니다. 그래서 조종자는 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아들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슬픔에 익숙했습니다. 엄마는 너 하나 보고 산다. 엄마가 고생한 거 너는 알지? 너만 잘 되면 엄마는 아무래도 괜찮다. 이 말들이 나쁜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반복되면 아들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부채감이 자랍니다. 나는 엄마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 엄마가 외로우면 내 책임이다. 엄마가 서운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이제 그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와 아이를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남편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어머니의 감정에 묶여 있습니다. 몸은 남편이 되었지만 마음은 아직 아들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지점을 정확히 합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합니다. 민주가 요즘 일이 많이 힘든가 봐. 지난번 전화 목소리가 참 차갑더라고. 내가 늙은이라 귀찮아서 그랬겠지. 아들, 네가 민주한테 잘해줘라. 엄마는 눈치 보여서 전화도 못하겠다. 아들에게 이 말은 어떻게 들릴까요? 겉으로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말입니다. 민주가 힘든가 봐. 네가 잘해줘라. 하지만 속에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차갑게 대한다. 나는 며느리 눈치를 보고 있다. 너는 아들로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남편의 마음속에 불이 붙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묻습니다. 당신 요즘 엄마한테 연락은 하냐? 왜 전화를 그렇게 퉁명스럽게 받아? 엄마가 자기 눈치 보인다고 울적해 하시잖아. 민주 씨는 기가 막힙니다. 업무 중에 온 전화를 짧게 받은 것뿐입니다. 아이 숙제 봐주다가 정신없이 끄는 것뿐입니다.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말 속에서 민주 씨는 이미 피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를 외롭게 만든 사람, 어머니를 눈치 보게 만든 사람, 어머니를 상처 준 사람. 민주 씨가 말합니다. 그런 뜻 아니었어. 그리고 어머님이 나한테는 남편이 말을 자릅니다. 또 시작이네.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했는데? 민주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부엌에서 들은 말, 친척 앞에서 들은 말, 아이 앞에서 들은 말, 봉투를 받으라고 했다가 안 받으니 서운하다고 한 예. 하지만 말할수록 이상해집니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시어머니 말투를 그대로 흉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때의 공기, 표정, 타이밍, 침묵은 말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남편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당신 정말 무섭다. 우리 엄마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는 거야? 그 한마디에 민주 씨는 무너집니다. 시어머니의 말보다 더 아픈 것은 남편의 불신입니다. 남편은 민주 씨를 공격하려고 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어머니를 지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감정을 대신 들고 와서 아내를 심판합니다. 그 순간 남편은 배우자가 아니라 대리 심판자가 됩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을 빌려 며느리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어느 날 밤 민주 씨는 결국 울고맙니다. 소리 지르지도 못합니다. 그냥 눈물이 흐릅니다. 남편이 한 발짝 다가섭니다. 손을 뻗으려는 순간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립니다.
진동 소리. 남편은 화면을 봅니다.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손을 거둡니다. 방으로 들어가며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왜? 민주 씨는 그 뒷모습을 봅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눈물보다 어머니의 전화가 먼저구나.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남편이 되기 전에 너무 오래 아들로만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앞에서 한 번도 잠깐만요 라고 말해본 적 없는 사람. 어머니의 서운함 앞에서 한 번도 그건 엄마 감정이에요 라고 말해본 적 없는 사람. 아내가 우는 것을 보면서도 몸이 먼저 어머니 쪽으로 돌아서는 사람. 그 오래된 습관이 결국 아내를 찌르는 칼이 됩니다. 그날 이후로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 남편의 추궁, 민주 씨의 해명, 남편의 차가운 한마디. 당신 또 엄마 마음 상하게 했지? 민주 씨는 점점 지칩니다. 처음에는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원했습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나는 당신 엄마를 미워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힘들다는 걸 알아달라는 거야. 하지만 남편에게는 그 말이 다르게 들립니다. 너는 우리 엄마를 싫어한다. 너는 내가 효도하는 걸 방해한다. 너는 우리 집안을 갈라놓으려 한다. 이제 부부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전쟁터에 있습니다. 민주 씨는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싸우고 남편은 어머니를 지키려고 싸웁니다. 시어머니는 그 집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의 공기는 시어머니의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밥상 위에도 침대 옆에도 아이방 앞에도 부부의 침묵 속에도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한 번은 민주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 문제를 어머님께 말하지 말아줘.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니까 말할 수도 있지. 엄마가 조언해주는 건데 뭐가 문제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문제였습니다. 부부의 안쪽으로 계속 세 번째 사람이 들어오는 것.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기도 전에 한쪽 부모의 감정과 판단이 먼저 들어오는 것. 그렇게 되면 부부는 더 이상 둘이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이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삼각형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민주 씨는 이 구조를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이 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약해서 못 버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문제는 민주 씨의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구조가 민주 씨를 계속 혼자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 씨가 변하기 시작한 건 어떤 거창한 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또 시어머니 문제로 남편과 다투고 아이가 잠든 뒤 민주 씨는 혼자 부엌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측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시어머니가 언젠가 알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나? 남편이 언젠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나? 내가 더 착해지면, 더 참으면, 더 잘하면 언젠가 이 집에서 편해질 거라고 믿고 있나? 민주 씨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더 설명한다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울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잘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 씨는 그날 이후 딱 한 가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급한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첫 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민주야, 요즘 우리 아들 많이 지쳐 보이더라. 네가 좀 더 챙겨줘야지. 아이고, 내가 또 괜한 말을 했네. 예전 같으면 민주 씨는 바로 해면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챙기고 있어요. 저도 일하고 아이 보느라 힘들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 민주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멈췄습니다. 평소라면 민주 씨가 당황하거나 웃거나 해명하거나 억울해했을 것입니다. 그 반응을 보고 시어머니는 다음 말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 반응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주 씨는 화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말을 그 자리에서 멈춰 세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엄마가 뭐라고 하던데? 당신 왜 그냥 있었어? 민주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그 말에 더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 남편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지 않으니 추궁할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석 달째가 되자 민주 씨는 단둘이 남는 상황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가면 부엌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주야, 잠깐 이리 와봐라 하면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남편에게도 미리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님과 단둘이 있을 때 불편한 말을 자주 듣게 돼.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신도 같이 있어줬으면 해. 남편은 처음에는 짜증을 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 민주 씨는 예전처럼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나한테 필요한 거리야. 이 말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흥보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보호였습니다. 6달째가 되자 민주 씨는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미쳐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휴대폰 메모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날짜, 장소, 들은 말, 내가 느낀 감정, 일요일 오후, 부엌. 어머님, 우리 아들 얼굴이 상했다. 네가 더 살갑게 챙겨라. 내 감정 죄책감, 억울함, 답답함. 명절 전날, 거세. 어머님, 아이가 엄마 무서워서 할머니한테 오네. 내 감정 분노, 수치심. 아이 앞에서 무너지는 느낌. 기록을 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민주 씨는 더 이상 모든 일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반복되고 있구나. 한 번이 아니라 패턴이구나. 그 말들이 나를 계속 같은 자리로 몰고 가고 있구나. 기록은 민주 씨에게 작은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주 씨가 예전처럼 억지로 웃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필요 이상으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못 받으면 나중에 문자로 답했습니다. 어머님, 업무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필요한 일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세요. 시어머니가 서운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제는 전화도 마음대로 못 하겠네. 내가 눈치가 보여서 살겠니? 민주 씨는 예전 같으면 미안하다고 길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업무 중에는 통화가 어렵습니다. 필요한 일은 문자로 남겨주세요. 짧고 차분하고 반복적인 답. 이런 답은 조종자에게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종자는 상대의 흔들림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억울해하는 표정, 당황한 목소리, 길어지는 해명, 눈물, 분노. 그 반응들이 있어야 다음 공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 씨가 반응을 줄이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또 말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엄마가 뭐라고 하면 할머니한테 와. 할머니가 다 들어줄게. 예전 같으면 민주 씨는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민주 씨는 아이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이 앞에서는 그런 말씀 삼가주세요. 아이가 엄마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듯 담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굳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민주 씨가 처음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황함. 남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 손을 잡고 필요한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도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억울해할수록 어머니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아내가 울수록 어머니가 더 약자로 보였습니다. 아내가 설명할수록 남편은 아내가 어머니를 공격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더 이상 해명하지 않자 이상하게 어머니의 말이 처음으로 어머니의 말로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눈치 보여서 살겠니? 민주가 나한테 화났나 봐. 아들이 결혼하더니 멀어졌다. 나는 괜찮다. 너희만 행복하면 된다. 예전에는 이 말들이 다 아내의 잘못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편도 조금씩 느낍니다. 왜 엄마는 늘 자기 감정을 민주 탓으로 말하지? 왜 엄마가 서운하면 내가 민주를 혼내야 하는 구조가 되는 거지? 우리 부부 문제에 왜 엄마 감정이 먼저 들어오지? 어느 날 밤 남편은 잠들기 전 민주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힘들어? 민주 씨는 잠깐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 힘들다가 아니었습니다. 힘들었어. 과거형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의 무게를 그날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민주 씨는 더 이상 남편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믿어주지 않아도 자기 감각을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남편에게는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계속 울고 매달릴 때보다 어느 날 조용히 마음을 거둬들였을 때 더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나 명절을 앞둔 어느 밤,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먼저 약한 소리를 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얘야, 민주는 나한테 화났니? 왜 이렇게 조용하니? 이 장면이 바로 처음에 들려드린 그 전화입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치지 않아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며느리가 따지지 않아도 경계선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며느리가 울지 않아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민주 씨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갈라놓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단단한 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주기 시청자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닦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겪은 게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느낀 불편함이 괜한 게 아니었구나. 먼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예민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혼자 버텼기 때문에 지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상대를 바꾸려는 싸움에 모든 힘을 쓰지 마십시오. 어머님, 왜 그러셨어요?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제발 내 억울함을 알아줘. 이 말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말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관계라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상대의 의도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내 경계선을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이 말은 동의가 아닙니다. 굴복도 아닙니다. 다만 그 말에 더 이상 끌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시어머니가 아이 앞에서 엄마를 깎아내리는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어머님, 아이 앞에서는 그런 말씀 삼가주세요. 아이가 혼란스러워합니다. 남편이 어머니 편인지 아내 편인지 선택하라고 몰아붙이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판사가 되어달라는 게 아니야. 내 말을 먼저 들어달라는 거야. 남편이 엄마가 그럴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어머님을 믿고 싶은 마음은 알아. 하지만 내가 힘들었다는 사실도 없어지지 않아. 시댁 방문이 버겁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앞으로 시댁 방문은 우리 부부가 먼저 정하고 말씀드리자. 전화가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업무 중에는 전화를 받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일은 문자로 남겨주세요. 단둘이 남는 상황이 힘들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어머님과 단둘이 있을 때 불편한 상황이 반복돼. 앞으로는 당신도 같이 있어줬으면 해. 이 문장들의 핵심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내 자리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록하십시오. 상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기록은 나를 지키는 작은 증인이 됩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굴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버티라는 뜻도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침묵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더 강하게 흔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상담 전문가, 필요한 경우 법적, 현실적 도움까지 곁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정서적 압박을 넘어 폭언, 협박, 경제적 통제, 신체적 위협이 있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거리두기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최소한의 안전거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남편의 인정을 기다리느라 내 아픔을 미루지 마십시오. 남편이 알아주면 좋습니다. 남편이 달라지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어주는 것.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충분히 애썼다. 나는 내 마음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불쌍함 때문에 죄인이 되지 않아도 된다. 오늘 밤 거울 앞에 서게 된다면 자신에게 이 말을 꼭 해주십시오. 나 정말 오래 버텼구나.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그 누구도 함부로 가둘 수 없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더 이상 그 정교한 감옥 안에서 혼자 울지 마십시오. 이제는 문을 열고 걸어 나올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위로를 다른 분들과도 나눠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눈, 마음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